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자리는 처음인데 일단 제 소개부터 아까 잘못 말씀을 해주셔서 저를 그 둘의 생명연합이 아니라 둘의 생협연합회 네,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유경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사적으로 이제 은진 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은진 교수님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생협을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생협 전국연합회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또 이제 또 많은 도움들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또 따져보니까 한 거의 20년 가까이 그것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 20년 동안 참 그 김은진 교수님이 굉장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한테 계셨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많은 선배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고 뭐 이렇게 사라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이제 우여곡절들을 겪고 또 정치권으로 가신 분들도 계신데 보면 김문진 교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저희에게 항상 새로운 얘기들을 또 같이 또 나눠주셨던 분이셨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은진 언니의 책이 또 이렇게 출간되었다라고 해서 예, 너무 또 반갑고 기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김은진 교수님의 책이 그 10년 만에 이제 처음 나왔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생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조합원 교육으로 GMO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3시간 강의도 사실은 모자르게 더 길게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또 특히나 GMO 관련해서 이제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GMO가 왜 GMO를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얘기서부터 해주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김은진 교수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출간 기념회 때 오신 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한 이제 사전 질문지를 먼저 작성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전 질문지를 이제 대신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간 또 소회나 뭐 이런 거 잠깐 처음에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원고를 썼을 때가 2007년인데요. 그 2007년에는 제가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을 때라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쓰고 이제 우여곡절 그때 출판이 된 게 2009년 2월달에 출판이 돼가지고 근데 그 후에 이제 책이 뭐 원래 한국 사람이 쓴 책은 잘 안 팔립니다. 외국 사람이 쓴 책을 번역을 해야 잘 팔립니다. 우리나라 출판 구조가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잘 안 팔려가지고 재판을 찍지 않기로 출판사에서 했는데 재작년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이 GMO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책이 제가 1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책이 중고 서점에서 막 3만 원, 4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사시지 말고 그냥 도서관에 가면 있으니까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보시라고 제가 저작권 행사를 안 할 테니까 라고 했는데 자꾸 그래도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기회가 이제 10년 이제 2019년 작년에 10년째 되는 때라서 그럼 지금쯤 한번 다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책에는 전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 최근에 유전자 가해 기술과 관련된 건데 유전자 가해 기술과 관련돼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지금 저랑 같이 생명윤리 포럼 같이 하시는 선생님 계신데 특히 전방욱 교수님이 이 분야로 계속 많은 연구를 하시고 책을 여러 권 내셨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연구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제가 유전자 가해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안 하고요. 대신에 이제 유전자 조작 그 전통적인 GMO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했고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에 바뀐 내용들을 추가를 하고 앞에 이제 너무 뻔한 얘기들은 좀 빼고요. 그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는데 원래는 책 양을 좀 줄여서 한 250페이지 정도로 얇게 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또 새로운 걸 집어넣다 보니까 다시 또 양이 늘어나가지고 또 똑같이 330페이지 정도 되는데 길더라도 꼭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책 보자마자 언니 왜 이렇게 책 두껍게 냈어? 그랬는데요. 근데
이게 자세하게도 잘 알 수 있는 또 서점에 가면 또 책들은 사실 없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래도 김은진 교수님이 쓴 책 한 권 읽으면 그래도 GMO가 도대체 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종자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또 다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여기 오셨던 분들이 이제 사전 질문지 작성해 주신 거 제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보면서 제가 순서를 약간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언제부터 농업과 우리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언진 언니한테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 김은진 교수님이 사실 법학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농업하고 법학하고는 이렇게 딱히 이렇게 딱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농민운동하고 농업운동하고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시고 굉장히 많이 하셔서 왜 이렇게 GMO와 관련돼서 법학 전문가보다는 GMO 전문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서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별로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아시다시피 제가 83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학교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위기보다 맨날 데모를 하는 분위기 뭐 이런 세월을 살다가 그래서 4학년쯤이 된 대학교 4학년이 돼 그때만 해도 여전히 여학생들 중에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들이 취직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뭐 이럴 때여가지고 뭘 졸업하고 뭘 하지? 근데 고시 공부는 이미 안 하고 있고 고시 공부를 새로 하려니까 너무 싫고 그래서 그럼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거니까 공부를 좀 더 하자. 그래서 대학원을 가는데 당시만 해도 기본 법에서 헌법, 형법, 민법 같은 기본법을 빼고 인기가 많았던 법이 뭐냐면 80년대 후반이니까요. 노동운동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노동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가는 사람들, 노동법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남들이 다 노동법 할 때 노동법을 하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남들이 안 하는 법을 하나를 찾아가지고 해야 공부를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법이 농업과 관련된 법이어서 야 이거를 하면 내가 공부 조금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대학원을 들어가고 나니까 농업법과 관련된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하다가 지금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저 파란색 잠바 입고 맨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제가 영원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권영근 소장님이십니다. 성함만 말씀드려도 눈물이 나려는데 너무 고마워서. 제가 88년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찾아갔을 때 당시에 부소장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박진호 선생님 지금 농특위 위원장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 박진호 선생님이 연구실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어촌사회연구소에 찾아가서 정말 진짜 배짱 좋게 그때도 내가 농업과 관련된 법을 공부할 사람이 내 앞으로 근데 배울 데가 없어서 내가 앞으로는 여기서 배워야겠으니 내일부터는 여기 나오겠다고 나에게 자리를 달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그 부서장님이랑 연구실장님이랑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이 지금 이랑 세 분이 와서 좀 얘기 좀 해보자고 하고 그럼 내일부터 정말로 공부하고 싶으면 와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2년이 돼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88년도 그때가 9월 달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1년 하고도 좀 더 됐죠. 근데 그 세월 동안 제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항상 이끌어 주시고 항상 믿음직한 선배님이시고 스승님으로 계셔주신 선생님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법이 농업하고 관계가 있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어쨌든 그 농어촌 연구소가 또 우리나라 그 농업 정책을 처음 만들어내거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되게 또 혁혁한 역할들을 좀 했던 걸로 또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초창기부터 또 활동하셨다고 말씀 해주셨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GMO에 대해 잘 모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왜 GMO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수입을 하는 걸까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김은진 교수님이 되게 유명합니다. 강의 되게 길게 하기로 유명하고 말씀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신데 제가 3시 20분까지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가장 우리가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한 가지 다행인 것도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가 재배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배를 하고 있었으면 훨씬 더 빨리 알려졌을 텐데 다행히 재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농촌진흥청이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딱히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후에까지도 아직 그 재배를 안 할 것 같은데, 재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알려져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GMO와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게 식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식품의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게 따지면 원칙적으로 씨앗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씨앗에 관한 문제는 농사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그것이 씨앗으로 주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화제가 될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GMO에 대한 게 덜 알려진 거고, 그래서 한 가지 다행일 수도 있고 우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샀냐라는 거는 사실은 식량 자급률이 낮아서 그렇죠. 근데 그럼 식량 자급률은 왜 낮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80% 90% 이렇게 하다가 우루과이 라운드가 회의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30년 만에 20% 남짓으로 떨어졌는데요.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자급률이 떨어졌으니까 수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들이 식품 가공 산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식품들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말서부터 했는데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0년대 말은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 문제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서 나누는 방법으로 우리가 길을 간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가사노동을 안 하는 방식으로 뭘 했냐면 기업이 만들어주는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가사노동 부담을 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을 솥에다 하지 않고 전기밥솥에다 하고, 청소도 청소기를 가지고 하고, 빨래는 세탁기를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이 만들어주는 물건에 의존을 하고, 이제 밥뿐만이 아니라 반찬까지도 기업이 만들어주는 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식량 자급률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료값이 낮아야, 단가가 낮아야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낮은 거를 가져다 팔려고 하는데 마침 우루과이 라운드 덕분에 수입 농산물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저 수입 농산물 가져다가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팔아야겠다라고 기업이 결정을 한 거고, 그 결정에 따라서 결국은 가정에 있는 밥상이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가공식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식량 자급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올해도요. 올 초에부터 지금 올해가 아니고 2019년 1년 내내 정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들이 거의 다가 밭에서 현지 폐기를 했습니다. 다 갈아엎었다고요. 왜 갈아엎었냐면 아무도 이걸 사지 않기 때문에, 원료 농산물로 사지 않고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가공식품만 다 사 먹으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결국 그걸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먹는 문제에서 수입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는 우리가 우리 밥상을 기업에서 만들어주는 식품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짧게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짧게 해주세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맞벌이를 하진 않지만 맞벌이를 하면서 건강한 밥상을 차리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우리나라 또 노동 조건이 뭐 유럽이나 뭐 선진국들처럼 막 이렇게 6시간 뭐 8시간 뭐 다 지키고 하지 않으니까 또 장시간 노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해서 그래서 건강한 밥상을 차리기가 되게 힘이 든 어쨌든 지금 사회인데요.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제 아까 그 밥상의 선택권이 사실은 다 기업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시간도 없어. 밥상을 잘 차릴 수 있는 시간도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는 상태. 그리고 아이들은 또 맨날 학원 가가지고서는 또 밥상에서 밥을 먹는 시간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랬을 때 교수님이 생각하는 또 이 해법은 또 무엇일까? 예, 궁금합니다. 그 제가 여기 지금 언니네 텃밭 전 이사장님이시고 전국 여성농민의 청년합의 전 회장님이셨던 강덕복 선배님 와 계신데요. 처음에 이제 언니네 텃밭 꾸러미 해야 되겠다라고 기획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공식품을 안 먹게 하려면 우리 땅에서 나는 게 얼마나 다양한가를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겠는데 마트나 이런 데 가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농민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언니네 텃밭 꾸러미를 기획을 하고 그 기획한 거를 가지고 와서 여성 농민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꾸러미가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꾸러미를 시작을 하면서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사실은 작년이 10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겨울에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집집마다 이렇게 채소를 사다가 직접 조리를 하라고 하는 거는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혼자 외벌이를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우리나라가 상황이 됐을 때 정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시대처럼 돼 있는데 이런 시대에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다시 누군가가 부엌에 들어가서 또 반찬을 해야 원료 농산물을 사서 반찬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시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올바른 방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부엌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건강한 밥상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 땅에서 제철에 나는 걸 도시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밥상에 올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거를 각자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건 도시 안에서 밥상 협동조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유 부엌처럼 이렇게 부엌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아예 밥상을 같이 하기 위해서 반찬을 여성 농민으로부터 그러니까 대량으로 받아서 도시에서 마을마다 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직접 조리를 해서 나눠 먹는 이런 밥상 협동조합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2020년 올해 한 해에 제가 중요한 이제 목표로 삼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부엌에 들어간 것과 똑같이 원료 농산물을 직접 조리를 한 것이 밥상에 올라오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건강한 밥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또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뭐 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하거나 뭐 그런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반찬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인데 생협에서 많이 해봐서 아는데 참 네, 많은 도전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좀 이것도 제가 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 예, 질문이 일단 들어와서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GMO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이거는 또 질문하신 분이 또 어떤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사실 남북 관계가 발전이 되면 저는 GMO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공장식 내지는 대기업형 농업을 굉장히 부추기고 있고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는 것 자체를 식량을 생산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이라는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농사 지어서 돈벌이를 해라
라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하고는 동떨어진, 밥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산업의 한 형태로 능력 있고 운 좋은 사람은 돈을 벌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을 다 갈아엎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지금 계속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돼 왔는데, 사실 북한은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거기는 진짜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협동 농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원칙 자체가 우리랑은 달리 식량을 그냥 생산하는 게 목표지 누군가 돈벌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랑은 이제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돈벌이가 아닌 측면으로서 농업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가능해진다면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요새 농민수당 그다음에 농민 기본소득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은 농민들이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 농산물이 가격이 보장이 안 되는데 가격을 보장을 안 해주면서 마치 정부에서 시혜를 하듯이 직접 지불금 형태로 이렇게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정말로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농민들을 갖다가 법 자체에서 뭐냐면 농업 경영체라고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건 돈벌이잖아요. 그래서 농민은 대부분의 집에서 남성 농민은 경영주, 여성 농민은 공동 경영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주, 공동 경영주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농 생태를 유지하고 환경 보존하고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을 하고 있는 농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진짜 새로운 개념의 이 사람, 주체로서의 농민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더 이상 농업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가치로 볼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려면 꼭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치를 가지고 농업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농투기에 계신 박진도 교수님께서도 와 계신데, 농업 정책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산업이나 아니면은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가치를 또 바라봐야 되는 그 관점을 좀 가지고 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분이면 딱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O 문제 해결을 위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작은 실천, 큰 실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실천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 각선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시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표시제에 예외가 있어서, 근데 완전 표시제가 아니고 표시제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또 살짝 편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바보가 아니라서 GMO를 원료로 써도 표시 안 해도 되는 식품에다가만 GMO를 써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왜냐면 예를 들어서 두부는 GMO를 쓰면 표시를 해야 되니까 두부에다가는 안 쓴다고. 왜? 그러면 두부에다가 쓰면 소비자들이 싫어하니까 두부에는 안 씁니다. 두유 같은 데도 안 써요. 된장, 고추장 안 씁니다. 대신에 표시 안 해도 되는 간장에다가 쓰고 식용유에다가 쓰고요. 우리 많이 먹는 올리고당 이런 데 쓰고 그 다음에 물엿 이런 데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GMO가 수입이 돼서 식품으로 쓰는 거는 거의 99% 이 세 가지 식품 군안에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식품만 군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식품군만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GMO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진짜 가장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식용유를 예를 들어보면 근데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식용유 없이 어떻게 사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식용유를 이렇게까지 먹기 시작한 거는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찌거나 삶거나 데치거나 굽거나 하던 식문화였지 볶거나 튀기는 식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용유 소비 자체를 이렇게까지 한 것도 튀김 음식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80년대 말서부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식용유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가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올리고당도요. 우리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조청 문화였죠. 근데 조청 문화가 사라진 자리에 설탕이 들어오고 물엿이 들어오고 올리고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의 전통이었던 조청 문화를 다시 살린다면 우리가 굳이 올리고당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거 간장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누구나 다 집에서 메주를 써서 그걸로 소금물을 우려내서 간장을 썼는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만들어주는 간장을 사서 쓰니까 당연히 GMO를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밥상을 되도록이면은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이고, 그게 단순히 GMO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의 미래, 그 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 건강까지도 다 확실히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작은 실천이 아니라 큰 실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박수는 마지막 질문이어서 박수를 크게 보내주신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오늘 여기 책에 담겨져 있는 주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잠깐 질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책 추천 잘 안 하는데 자신 있게 또 그 우리 김은진 교수님의 책은 완전 추천합니다. GMO 강의는 어디서도 진짜 김은진 교수님의 강의만큼의 수준의 퀄리티에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없는 강의인데, 그 내용들이 또 이 안에 또 풍부하게 담겨져 있으니까 꼭 읽으시고 주변에도 또 열심히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